다음은 부경대 노영석 교수님께서 발굴 유해의 상징성과 기념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노영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부산 부경대학교의 국제제약부 교수로 있고, 이 분야 관련해서는 제가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유해 발굴 팀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시 대학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원래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중남미에도 이런 국가 폭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에 있는 국가 폭력과 유해 발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주로 요즘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해가 발굴되어서 어떻게 기념화되고 그다음에 상징화되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한국 전쟁기 민간인 학살인데요. 민간인 학살 관련해서 유해가 되게 많이 발굴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된 유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기념 그다음에 상징을 만들고 그것을 역사화하고 사회적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물론 타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보호국, 호국과 보훈이라는 두 가지 주제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계승시킬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항쟁이라든가 혹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기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해 발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학자들은 죽음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좋은 죽음이 있고 나쁜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좋고 나쁘고의 죽음의 차이는 죽음 자체에 대한 좋고 나쁘고이기보다는 돌아가시고 나서 정상적으로 의례 과정을 마쳤는가 안 마쳤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장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후손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기리고 기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보통 좋은 죽음이란 것과 나쁜 죽음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나쁜 죽음은 굉장히 예상치 못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나쁜 죽음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국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떠돌게 된다는 이 구천을 헤맨다는 뭐 이런 말이 우리가 돌고 있다시피 그러한 죽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대략은 원혼이 발생할 수 있는 죽음으로 치기 때문에 상당히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고 보고 이런 죽음을 비정상적 죽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라든가 국가 폭력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이 올바로 수습되지 않고 어딘가에 방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올바른 의례 작용을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비정상 죽음이라고 보고요. 이런 비정상 죽음은 대부분의 경우가 국가 폭력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도 중남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종 상태에 놓여 있고 그 실종된 사람들의 죽음은 가족들과 혹은 사회로부터 기억되지 못한 채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몇 분의 유해는 발굴이 되어서 매장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지금 전사자분들께서는 어디에 지금 묻히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죽음을 사회에서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 죽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해 발굴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의례적 측면에서 이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 죽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유해가 발굴됨으로써 의례를 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억과 기념이 시작될 수 있다는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족이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연고자의 시신을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적 측면에서 이 유해 발굴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 즉 가족적 측면에서는 이 연고자의 육신에게 안식을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세 번째는 조금 더 넓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 역사적 사실, 즉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실제로 어떤 과정에서 진행되었던가 하는 것을 그 유해를 통해서 실제 상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과정으로서, 물증 찾기 과정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이라는 측면을 학계에서는 약 세 가지 상징성 정도를 보고 있죠. 증거 찾기 기능으로 역할, 사회적 의례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역사적 실체를 가지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완수를 시키는 기능, 이 세 가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유해 발굴 과정을 통해서 이 비공식적 담론, 그러니까 유해가 발굴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이제 일부 사람들의 기억에서만 떠돌고 일부 사람들만 이야기하던 이러한 담론들이 유해가 발굴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 김홍문 일가 유해처럼 상당히 그 지역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당시 동학 농민에 대한 그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관심 집중들이 새로운 담론들을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비공식적인 담론으로 놓여 있던 하나의 실체나 사건을 공식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는데 유해 발굴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해라는 것은 물질로서의 뼈가 아니라 실체적인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유기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정상적 죽음의 유해 발굴에서는요, 이 억압되어 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적 기억으로 환원되지 못했던 다양한 형식들을 이것으로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유해 발굴에 대해서 지금 잠시 빠르게 이야기할 건데요. 이 과정은 발굴 이후에 목적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기에 민간인들이 되게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제2기 진실화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사보상을 통해 가지고 배상받았던 사람들만 약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부 학자들은 한국 전쟁기 약 100만 명이 민간인 학살로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해 발굴이 이루어진 시기는 거의 4개 시기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유해 발굴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4.19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4.19 이후에 주로 경상남북도의 유족들이 유족회를 만들어서 발굴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경상남도 유족회 문서인데요. 4.19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발굴을 시작합니다. 이거 맹세하는 깃발이라는 유족회 노래입니다. 대구 시민회관 앞인데요. 대구 공회당 앞에서 유족들이 소복을 입고 집단적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이때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계셨고, 이때 이 유족회 집회에서 이제 진상규명과 유해 발굴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구 상인동 근처에서 발굴했던 유해들입니다. 이때는 유해 발굴에 전문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스스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된 유해들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도 경북지구 피학살자 유족회라고 옆에 걸려 있는데 지금 두개골을 그냥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저게 누구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비정상적 죽음 영역에서 정상적 죽음 영역으로 돌리기 위한 가족 의례를 완수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즉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이분들의 목표는 바로 이렇게 이 발굴된 유해가 자기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에게 정상적인 의뢰 관계를 완수시켜주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족회가 저렇게 발굴이 끝나고 나면 무덤을 만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경주지구 피학살자 합동위령제인데 이 합동위령제도 유해 발굴을 하고 나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경남 사천 지역에서 유족들이 유해 발굴이 끝나고 난 뒤에 시위를 하는 과정입니다. 5일장에서 이렇게 만장기를 들고 시위를 했던 장면입니다. 마산유족회입니다. 마산유족회도 마산 시민회관에서 모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유해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분들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 만드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4.19 이후에 유족분들은 이렇게 이제 뼈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덤이 1년을 못 갔다는 거죠.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군사 쿠데타 세력들은 유족회 자체를 반이적단체로 이적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빨갱이가 된 거죠. 전국에 있는 유족 회장들은 모두 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중에서 전국 유족 회장이었던 이원식 선생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왜? 간첩죄로. 유족들이 진상규명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저걸 한 거죠. 그러면 유족분들이 이 무덤을 개인적 무덤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좀 더 사회적 공헌을 했더라면 훨씬 더 나은 방향이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로는 그런 인식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발굴된 무덤을 전부 다 군부가 다 파헤칩니다. 모두 다 파헤쳐가지고 그 유해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뿌려버립니다. 이 무덤을 중심으로 직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 옆에 계시는 분이 이원식 선생입니다. 대구 유족회 회장이었고 전국 유족회 회장을 맡았던 분인데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형무소에서 재소중으로 형집행정지가 됐습니다. 병이 깊어져가지고 그래서 뭐 풀려났지만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위령비가 뭐냐면 지금 정으로 쫓아놨는데 저게 어디냐면 경남 거창 사건 위령비입니다. 저게 1961년도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군부가 와서 저 위령비의 비석을 바닥에 놓고 이 위령비를 정으로 쪼았습니다. 뒤에 있는 문구가 보이지 않게 저 뒤에다가 위령비의 종문을 만들어놨는데 저게 보이지 않도록 전부 다 글씨를 뭉갰습니다. 뭉개는 역할들을 했죠. 자,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백조일선지묘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백조일선지묘를 파괴하고 그 무덤의 앞에 있는 비문을 산산조각 내어가지고 버려놓은 것을 나중 유족들이 이제 찾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 측면으로 기억이 되어야 될 여러 가지 사실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은 한 개인과 가족만의 아픔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적 문제나 아니면 이쪽으로만 국한되다 보니 결국은 이 문제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전국이 변화하면 거기에 수동적으로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1993년도에 제주에서 다랑시구리라는 곳에서 유해가 발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해는 앞에 김영 앞바다에다가 시급하게 그냥 화장을 해가 뿌려버리고 유족들은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의 말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가 엄마가 빨갱이니 조용히 살아라는 그 이야기만 듣고 그냥 비통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동굴에서 436을 11교가 나왔는데 한 달 뒤에 안기부가 와가지고 이 유해를 다 태워가지고 김영 앞바다에 뿌려버렸어요. 전부 다. 그러고 기억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제주 4.3 연구소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견했 뭐냐면 이 4.3 당시에 저걸 피해가지고 군인들을 피해가지고 한라산에 올라가서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건 어디냐면 고향 금정굴 유해입니다. 여기에 옛날 일본 사람들이 만든 굴에다가 수백 명을 죽였는데 거기에 있는 157구의 두개굴을 꺼내가지고 1995년도에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이유였냐면 가족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이 문제에만 그렇게만 접근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안 되겠구나라는 측면을 발견하고 96년, 97년부터는 다른 그걸 했습니다. 이 고향 금정굴 유족 회원입니다. 지금 저 유해가 지금 1995년도에 발굴이 됐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서울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시체 해부실에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과 설날만 되면 저기서 자기 아버지가 어느 분이신도 모르는데 저기서 집단적으로 이제 제사를 지낸 거죠. 이렇게 저 엄청나게 많은 유골들을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사회에 공론화시킬 수도 없었던. 그러면 이 발굴된 유해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거죠.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간 게 없고 사회는 유해 발굴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비정상적인 측면으로만 꼬여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96년까지 보인 거죠. 그러다가 노건리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00년 이후부터 유족들이 이제 유해 발굴에 대한 측면을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발굴된 유해는 우리의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하나의 큰 아픔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해 발굴을 적극적으로 다른 측면으로 약간 우리가 이용해서 훨씬 더 사회를 안정되고 훨씬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저걸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05년 아까 우리 신영우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동학농민혁명군 발굴 풍암리 발굴인가? 여기 아마 여기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때부터 한국에는 전사자 유해 발굴이라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 사망한 군인들에 대한 유해도 발굴해서 저렇게 태극기를 덮어 씌워서 신원을 찾아서 끝까지 유족과 연계시켜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국가가 잘못해서 피해를 봤던 분들에 대한 사회적 기업과 보상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유해 발굴은 항상 뒷전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바꾸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 유해 발굴 팀장으로 들어가서 총 13개 지역에 대한 발굴을 해서 1600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군데에서. 그다음에 5600점의 유품을 발굴했고 지금도 유해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진실화해 유해 발굴입니다. 이게 충북 청원군입니다. 충북 청원군을 보면 지금 양팔이 묶인 채 돌아가신 분의 그 유해가 그대로 지금 나옵니다. 경남 산청 외곡리입니다. 저런 구덩이가 6개 있습니다. 전부 267명이 각각 구덩이에 약 30명씩 던져져서 돌아가신 측면을 오른쪽 위에 두개굴 보시면 명확하게 총상의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대전 형무소 재소자 유해 발굴입니다. 32구의 유해가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저 유해 발굴에서 특이한 점은 일부 사람들은 수갑에 차인 채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였지만 형무소의 죄수였지만 기결수인가 미결수인가를 또 따져야 되고 그럼 국가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바쁘다고 아무나 죽일 수 있다면 우리는 왜 국가에게 우리의 권리를 굉장히 할애를 하겠습니까? 공주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입니다. 모두 580명이 이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발굴이 됐습니다. 일렬로 죽인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한 평입니다. 한 평에서 발굴된 유해 발굴인데요. 특이한 점은 여자 유해가 많았고요. 비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비녀 옆에 항상 저렇게 숟가락이 많이 나왔는데요. 피난을 온 민간인들입니다. 가족의 숟가락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 숟가락을 지닌 채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방공호에서 전부 다 학살이 되었습니다. 경북 경상 코발트 광산입니다.
코발트 광산이라는 옛날 일제 광산이 있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광산에 유족들 입장입니다. 약 3,500명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50m 갱도가 꽉 찼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는 600구입니다. 아직까지 약 2,900구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추산은 됩니다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해 발굴하기 전에 이 수평경도 밑바닥에 보이는 유해들입니다. 저것만 걷었는데도 약 129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 자리에서. 이분들은 50m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돌아가십니다.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던 충북 청원 분토골입니다. 여기는 해남 갈매기 섬입니다. 무인도에서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무인도의 국민보도연맹원 약 25명을 무인도에서 사살한 후 여기에다 시체를 매장하고 갔습니다. 자, 이게 아까 경남 산청 외곡리의 유해들입니다. 자, 이런 유해들을 하는데요. 지금 유해 발굴을 하고 나서 유족들이 지금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에 대해 가지고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친척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찾기보다는 저 죽음이 왜 저러한 방식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약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깨닫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한 2000년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유전자 검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민간인 피학살자는. 왜냐하면 잘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비용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유족분들은 여기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분들은 개별적 측면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이 진실 규명이 뭔가 그다음에 왜 우리 사회는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막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위령제나 이런 걸 지내기를 하는데 저걸 안 하고 있죠. 2010년도에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유해 발굴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저쪽인데 하여튼 아산입니다. 여기서 가까운가? 하여튼 충남 아산 금광굴에서 299 나왔습니다. 이게 부역 혐의 사건 학살인데요. 저도 여기 발굴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1951년 2월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산에서. 여기에서 발굴된 것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랐는 게 90%가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들은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인공 시절에 인민군에게 부역했던 사람들, 남자분들도 같이 38선을 넘어갔죠. 북으로 갔잖아요. 그 이후에 청년방위대가 들어가지고 인민군 부역자를 색출했는데 다 북으로 도망갔으니까 그 부역했던 집에 부인과 아이들을 대신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구술이 나왔고요. 가장 많은 비녀가 나왔습니다. 비녀가 약 200개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애들이 가지고 놀았던 구슬이 40개도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인 발굴 현장. 이 부역 혐의가 가장 이제 저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굴이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일궈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굴됐는데요. 지금까지 발굴된 숫자만 보면 아마 그 자료집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보면 지금 약 2,000구에서 3,000구 정도를 발굴해놨습니다. 근데 이 2,000구에서 3,000구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세종시에 있는 추모의 집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원 냉습 시스템만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전 동구 낭월동 대전 형무소 집단 학살지에다가 전국에 있는 민간인 피학살자 위령시설, 단일 위령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한국전쟁 전국 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토지 보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운영이 되어서 곧 착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장을 할 것인가, 화장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인가, 또 일부 유족회에서는 여기에다가 넣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해는 우리 지역에서 보관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지난한 논쟁이 계속될 것 같고요. 이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가 나올 것 같은데 한 가지 명확한 점은
어쨌든 이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은 유해 발굴을 했던 이 유해들이 한국 현대사에 있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가족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유해나 혹은 이 유해의 기원 유령 시설이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 사례 몇 개만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살바도르 아옌데라고 칠레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사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쿠데타군에 의해서 대통령궁에서 총격전을 벌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살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총격전을 벌이다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게 1973년인데 2011년에 묘지에 있는 이 사람의 유해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법의학적 검사를 했습니다. 자살했는가 아니면 총격으로 죽었는가를. 결국은 총격으로 죽었다고 자살로 판명이 났지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지도자의 유해들은 이미 매장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사회적 해석을 위해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2011년도에 살바도르 아옌데 유해를 가지고 와가지고 관을 꺼내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의 죽음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어떤 의미와 아니면 해석으로 보여질 것인가를 다시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이 유해를 재한장한다는 거예요. 재검체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또 있었습니다. 지금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은 라틴 아메리카 독립혁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연사했는가 독살되었는가 하는 것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는 대통령 아마 아실 겁니다. 차베스가 다시 그 시몬 볼리바르 유해를 끄집어내 가지고 검사를 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독살을 누구한테 당했냐면 콜롬비아 사람들에게 당했는데 그 당시 베네수엘라가 콜롬비아하고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독살되었다는 설이 나오면 전 국민적으로 대항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죠. 자, 이것도 보면 지금 CNN에까지 지금 저 시몬 볼리바르 유해를 지금 새롭게 꺼내고 있는 장면이 생중계가 될 정도로 그다음에 이 수백 년도 넘은 270년이 넘은 유해를 다시 꺼내서 법의학적 검사를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다?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유해라는 거는 정치적 생명력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유해도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든 이렇게 정치적 지도자이건 똑같습니다. 그 유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왜냐? 해석의 여지를 새롭게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중근 의사 유해도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리순 관목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으면 대한민국 역사는 또 다르게 쓰여집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유해가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족분께서 얘기했지만 유해는 인격체라고 얘기하셨는 거 저도 동감합니다. 유해는 인격체이면서 또 있습니다. 정치적인 유기체입니다. 이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새롭게 발굴되면 발굴될수록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환경을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도 100년의 귀향이 있었던데 70년 만의 귀향이라는 저걸 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냐면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강제 동원되었던 일제 강제 동원 징용자들을 홋카이도에서 한국과 일본과 대만, 동아시아 젊은이들이 12년 동안 공동으로 발굴해 가지고 이분들의 한국분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의 유해를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저런 홋카이도에서 저 일본으로 저렇게 저 코스가 뭐냐면 강제징용 동원자들이 끌려갔던 코스입니다. 그 코스의 역코스로 다시 그 유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퍼포먼스를 굉장히 크게 했죠. 그래서 이 70년 만의 귀향, 그래서 도쿄, 교토, 오사카, 히로시마, 시모노세키, 부산, 서울, 파주 일정으로 이렇게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년 만의 귀향이라고 파주에 있는 서울시립명공원에 저분들의 유해를 집단적으로 안치해 놓고 누구든지 가서 저 유해를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공간을 통해서 일제 강제 동원의 아픔을 저거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에 있습니다. 이거 70년 만의 귀향이라고
누구든지 이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지금 오늘 와서 들었던 여러 김영문 일가 유해의 의미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해라는 의미는 상당히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해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이 실체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후세대들한테는 이 동학농민운동 혁명이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유해가 발굴이 되었다. 그다음 이 유해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실체성이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의 한 교육장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유해에 대한 처리는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 죽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기억입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전봉준 장군이나 김계란 장군이나 몇몇 분들에 대한 굉장히 이제 알려진 분들에 대한 수상적 기억밖에 없는데 실제 개인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고 그다음 이러한 활동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던가 하는 측면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기억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유해를 통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추모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앞에서 조금 얘기했지만 지금 호국과 보훈 이외에는 국가 위령 사업으로 치부를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그런데 다양한 영역으로의 국가 위령 사업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계기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저걸 봤는데 이 근처 전주에서 지금 2021년도에 순교자 두 분에 대한 유해 발굴이 이루어져 가지고 천주교구에서 이 유해들을 지금 발굴된 지 약 230년이 됐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유해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문화재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는 이 땅에 천주교의 핍박과 그다음에 순교의 역사를 이 유해를 통해서 상징화시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제가 봐지고요. 여기에 대한 그 법의학적 분석도 이미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산에 가면 지하철 3호선 수원동에 이게 옛날 동네 읍상 자리인데 동네 읍상 해자에서 당시 왜군에 의해 가지고 참혹하게 학살되었던 조선 군민 약 159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해자에서 발굴됐습니다. 해자에서. 이거 어떻게 발굴됐냐면 부산 도시철도 지하철 3호선을 건설하다가 발굴이 된 거예요. 이 해자 속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나무 껍데기 같은 이 유해들이 발굴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군 칼과 그다음에 이 난자당한 모습들이 효수가 된 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저기 있는 유해는 모조품입니다. 모조품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 지금 저때 발굴되었던 유품과 유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산 박물관의 수장고에 있습니다. 수장고에 있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하나 적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개별 지하철 역사에 박물관이 있는 곳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어서 그 당시 발굴되었던 현장을 그대로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동네 읍상에서 조선 군민이 왜군을 맞아서 얼마나 열심히 그다음에 항전을 했는가에 대한 일반 시민 교육 현장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역사관 안내 이래가지고 수안역으로 와서 관람료는 무료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모조품입니다만. 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볼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유족분들과 그다음에 관계자분들, 재단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끝없는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유해나 아니면 이런 거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은 유해는 그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 죽음으로 돌릴 수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유해는 또한 그 사건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사회에 알려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매개체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기에 개인과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회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서로의 접점을 잘 찾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지들을 좀 많이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부경대 노영석 교수님께서 발굴 유해의 상징성과 기념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기념재단과 김웅문 일가 6.5 발굴위원회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